이번 주 시민데스크, 코로나19 상황에 불볕 더위까지 기승인 요즘 우리 사회 취약계층 소식을 전한 YTN 보도들을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구독자 20만 돌파, YTN이 자랑하는 시사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돌아쩌 채널의 매력을 에필로그 Y에서 파헤쳐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지역적으로 비가 내리긴 하지만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실외 작업자는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야외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과 그늘, 휴식을 가까이 하면서 온열 질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김수정 강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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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YTN 보도에 대해서 다뤄볼까요? 아무래도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올림픽, 그다음에 각 정당의 경선 보도로 집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랬고요. 뉴스 생산 단계에서 선택과 통제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등한시되기 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에 또 더위까지 겪는 이중고를 겪는 시민들이라든가 또 취약계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YTN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잠시만 밖에 나가 있어도 땀이 줄줄 나올 정도로 덥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결국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고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네. 관련해서 오늘 리뷰 Y 시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YTN 보도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평가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7월 31일 보도입니다. 코로나의 찜통 더위까지 폭염과의 사투라는 그 보도를 보면 방호복을 입고 선별 진료소를 지키는 의료진을 조명하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인터뷰에 사우나 생각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확실하게 얼마나 더운지가 좀 느껴졌고요. 하루 확진자 규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폭염에서 힘든 분들 노고를 생각해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택배 노동자도 조명을 합니다. 코로나로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사실 저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보도였는데, 지난해 문을 연 우편 물류센터 작업장에는 에어컨이 없어요라는 이런 보도를 통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먼저 의료진 관련 보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거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했던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격리병실 할머니와 화투친 간호사, 다들 보셨을 텐데요. 예. 8월 4일 방호복 입고 환자와 화투, 치매 어르신 위한 의료진의 숨은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YTN도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방호복 입은 그 간호사와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새신 그 할머니와 마주 앉아서 화투를 보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의료진의 수고와 고마움을 잃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좋은 보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또 중요한 곳이 바로 소방서인데요. 요즘 온열 질환자 구급 활동까지 증가하면서 고충이 늘었다고 합니다. 5일 방송되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얻어맞고 걷어차이고 서울시 119 대원 폭행 순환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서울에서만 200여 건의 119 대원 폭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무더위로 소방 활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좀 알려준 보도였는데요. 사회 곳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또 국민적 인식 변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형식의 보도가 좀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같은 무더위에 이렇게 두꺼운 보호복까지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또 희생정신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또 하는 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기자들의 소명 중에 하나겠죠. 앞서 언급한 직종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도 원래
고생이 좀 많으신데요. 이 코로나19에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중고를 이제 겪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는 사실 지난해 여름에도 YTN에서 많이 다뤘고 다른 매체에서도 뭐 흔하게 나가는 그런 뉴스 소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식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노고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제 단언해도 될 정도인데요. 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이게 마스크나 뭐 고글 같은 것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막 짓눌리고 막 이랬던 사진 보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저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런 노고들을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반성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YTN이 아무튼 이런 보도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는 그나마 열악한 그 환경을 조금이라도 좀 개선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적절한 휴게 시간의 보장, 뭐 그리고 또 에어컨 설치 등 조금씩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고 있다. 그걸 위한 보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축산 농가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이 강타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폭염, 무더위까지 겹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분들과 관련한 보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는 달걀값이고요. 마트나 시장 갈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4일 방송된 반년째 달걀과의 전쟁, 달걀값 왜 안 떨어지나라는 보도를 보면은요, 지난해 퍼진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함께 최근에 이제 그 가마솥더위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 더위가 계속되는 게 이유였는데 달걀값이 도대체 왜 올랐고 이게 언제쯤 내려갈까 이게 사실은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의 어떤 요구에 가장 부합한 보도라고 보여지고요. 또 8월 2일입니다. 낮에는 비닐하우스, 밤에는 찜통 숙소, 폭염에 위협받는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보도인데요. 폭염 경고가 내려졌을 때는 그 5개 작업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낮 시간대에 집중해서.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보도에서는 어려운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열악한 거주 생활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을 아주 자세히 보여준 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보도를 쭉 보면 이제 농장주가 노동 환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 고용 허가제 개선 논의가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들어가서 짚어봤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평가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보도였었어요. 그 폭염 경보에도 이제 40도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제 이주 노동자의 현실 알림 보도라든지 또 코로나19의 무더위까지 이중고 겪는 사회 취약계층, 또 여름 두려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여전이라는 보도를 보면 그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로 지금 확장해서 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행정력과 사회적 관심이 좀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공감할 수 있었고요. 복지 사각지대, 또 관리 인력의 확충,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제도의 전면적 검토를 좀 서둘러야 한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기에 매우 적절한 보도가 아니었나로 보였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와 무더위로 이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을 보도할 때 단발성 보도로 이런 보도가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연속 기획 보도라든지 좀 현실감을 담은 뉴스 다큐나 혹은 르포 형태로 이슈를 심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YTN에서 자주 이제 잘하는 분야가 또 전문가 대담이잖아요. 네, 전문가 대담으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감대를 확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국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단순히 현상만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대책까지, 대안까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두 분 지적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편적인 보도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관행들도 언론사들이 중점 이슈로 선정해서 아주 심층 보도를 계속 이어나가도 바꿀까 말까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방금 앞서서 언급하신 그런 취약계층에 관한 문제들은 너무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YTN이 전력으로 달려드는 건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걸 바꾼다는 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도 뭐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고 하는데 뭐 한 방울씩 떨어질 거 두 방울씩 떨어지면 속도가 아무래도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YTN에는 기획 탐사팀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우리 교육 문제 등 이제 뭐 굵직굵직한 그런 현안들을 뭐 나름 잘 다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기획 탐사팀 등 뭐 보도국에 앞으로 이 문제 지금 언급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좀 다뤄달라라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최근 뭐 주중에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취재부서에서 기자로 활약할 때도 이렇게 뭐 여러 아이템들을 좀 고민을 하는데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취약계층들의 어려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또 요즘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또 자연스럽게 영업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생존의 기로에까지 내몰렸다 이런 하소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YTN 보도 어땠습니까? 네, 그 지난 2일 방송된 깊어진 을을 갈등, 코로나19 속 자영업 해고 분쟁 증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영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종업원 수를 줄이게 되고요. 또 수당 지급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또 그 노동자들은 또 불만을 제기하고 사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론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같은 날 방송된 수도권 4단계 4주째 한 달 전 그 취재한 자영업자들 만나보니라는 이 보도를 보면 한 달 전에 취재한 자영업자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하는 그런 지속적인 관심으로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여기도 임대 저기도 임대 명동상가 절반이 문 닫았다라는 제목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또 명동을 다시 찾아서 그 현지 상황을 전달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끊긴 명동상가의 그 잇따른 폐점과 어려움을 알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단순한 어려움 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마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이 더 조금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도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 상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을 저희 뉴스 중에 한번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문을 닫고 싶어도 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테리어 같은 거를. 그래서 폐업하는데도 돈이 들기 때문에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내몰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뭐 그냥 단순히 한 번 그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가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아쉬움이 남는 보도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의미 있는 보도들이 있었죠. 유령마을 돼버린 대성리 MT촌 더 이상은 못 버텨요라는 보도를 좀 유심히 봤는데요. 수도권에 속하는 그 가평군 대성리 MT촌에 여행객이 많이 줄어서 이제 펜션과 그 주변에 이제 상가라든지 음식점들의 그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수입이 주니까 이 업주들이 이제 애타는 현실 속에서 이제 업주들이 자구책으로 그 뭐 건설 일용자라든지 대리기사를 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술자리 줄어 손님 끊긴 대리기사들 정부 지원 필요라는 보도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폐업하거나 이제 영업을 멈춘 자영업자들이 이제 대리운전 쪽으로 그 고개를 돌리다 보니 대리기사를 부르는 손님은 이제 줄었는데 이제 대리기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경쟁이 더 심화된 거죠.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제 위기에 몰린 그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 이야기를 연결성 있게 보도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 위기의 정확한 진단 또 지원 대책을 촉구하게 하는 좀 유의미한 내용들의 보도가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방역의 고삐를 조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으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하면 또 확산세가 그 퍼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려움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이런 위기에 더 취약한 그런 법이죠. 그 앞서 보도한 것처럼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관한 제보는 사실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하루에 2,000명을 넘어서면서 이 서민들의 고통이 정말 끝이 없거든요.
뭐 이제 바닥을 쳤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런 국면인데요. 지금의 그 현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이게 진단하고 그 솔루션을 내놓는 것이 이제 좀 확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뭐 2주일만 더 뭐 이런 식으로 뭐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장기적이고 또 구조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언론이 이 역할을 이제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이 생산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인데 근데 또 이 과정에서 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또 유불리를 또 계산하면서 또 소모적인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미리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요약을 해주시죠. 네. 언론의 이슈 선택,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일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또 YTN이 뉴스 제작 과정에서 이슈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이 뉴스가 누구를 위한 이슈인지, 뉴스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사회적 위기 상황일수록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도해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기후재난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복지의 사각지대와 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여론화하고 공감하게 하는 보도를 YTN이 꾸준하게 해내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 그리고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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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 영상, 알고리즘, 뉴스가 있는 저녁, 저마다 독특한 색을 띤 이 새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유튜브 채널 도라쩌의 상승세를 이끈 양희력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YTN 시사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죠. 도라쩌가 얼마 전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도라쩌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양희력 기자와 도라쩌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도 몇 번 많이 봤습니다. 이 도라쩌 상승세가 요즘 또 심상치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돌아쩌 하면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도라쩌 하면은 생소하실 거예요. 네. 뭐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하지만 도라쩌는 YTN 보도 제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돌발 영상, 그다음에 알고리즘, 그리고 뉴스가 있는 저녁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합쳐서 돌발 알고 있죠? 가 되는 거거든요. 요걸 한 번 더 줄입니다. 네. 그러면 도라쩌가 됩니다. 돌 알저가 아니고 도라쩌로 귀에 더 착 감기기 때문에 네, 임팩트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좀 합친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유튜브 채널이 돌발 영상만 따로 떼어져 나와서 독립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아예 그냥 채널이 리브랜딩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원래 돌발 영상을 좋아하는 팬들이나 이제 구독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좀 그런 분들의 반대가 이렇게 좀 무섭거나 두렵진 않으셨나요? 만들 때 어떠셨어요? 사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돌발 영상이 워낙 역사도 오래되고 잘 나가는 사실 프로그램 중에 네, 하나잖아요. YTN의 뭐 대표 네. 프로그램이라 해도 손색이 없죠. 그래서 잘 되고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실제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구독자 수가 우수수 빠져나가기도 하고 조회수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신기하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기점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조회수가 급상승하고 또 구독자들이 또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각각 이 프로그램마다 사실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특징과 좀 강점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꼽아 주시겠어요? 예, 돌발 영상 뭐 워낙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요. 네.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자투리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뉴스에서 볼 수 없는 형식들을 이용해서 네. 촌철살인이라는 맥락을 담아서
만드는 대표적인 어떤 정치 풍자 콘텐츠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순서도처럼 알기 쉽게 한 네.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을 쏙쏙쏙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주간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뉴이적 뉴스가 있는 저녁인데요. CBS 대기자 출신의 언론인이시죠. 변상국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 저녁 뉴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유튜브 채널이든 이제 구독자 층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 도라저는 어떤 연령층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도라저 채널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이 정치나 시사, 이슈 이런 것들 위주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보면 연상하실 수 있듯이 그쵸. 뉴스 헤비 유저들 내지는 정치 고관여층들 이런 층들이 이제 주로 네. 이용자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유튜브 영상은 이제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각각 프로그램 본방송에서 볼 수 없는 도라저만의 그런 영상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TV 매체에서 보여주는 것과 유튜브에서 또 기대되는 것이 또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 전용 콘텐츠들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방송용으로 미처 안타깝게 못 나간 것들 그런 콘텐츠들을 따로 돌발 부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전용 콘텐츠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방송용 외에 방송용보다 더 재미있는 뭐 콘텐츠를 표방하는 뒤토크라는 콘텐츠가 나가고 있고 뉴이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보실 수 있는 앵커 리포트를 3분 컷, 3분 내외로 요약 정리해서 서비스하는 유튜브 전용 콘텐츠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라저 채널 안에서 이런 콘텐츠가 좀 인기가 많다, 조회수가 많다, 이런 효자 콘텐츠가 있을까요? 효자 콘텐츠란 말도 사실은 조금 네.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네,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열렸었죠. 그때 한미 정상회담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회견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어떤 언론인이 한미 정상회담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은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재치 있게 대답했는지 네. 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이거 되게 재미있다. 기존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세밀하거나 아니면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담겼을 때 시청자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좀 넘었었어요. 혹시 목표로 하고 있는 구독자 수가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추석 때쯤에 30만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통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보면 그런 구독자 수를 정해놓고 달성을 하면 공약을 보통 세웁니다. 뭐 이런 거 혹시 뭐 하나 세워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특별한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해볼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매우 조심스러워서 약간 스포일러 네, 같은 부분이라서요. 비밀로 붙여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30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채널의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획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저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도라저에서 좀 다뤄보고 싶은 콘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돼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도라저 홍보를 강력하게 좀 한번 해주시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YTN 입사해서 보도와 취재를 위해서만 열심히 출연을 네. 해왔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홍보라는 것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돌발 영상, 알고리즘, 그리고 뉴스가 있는 저녁, 줄여서 돌발, 알고 있죠? 여기서 더 줄이면 돌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홍보를 잘하시고 역동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 해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앞으로 구독자 수는 뭐 30만 넘어서 50만, 100만까지 돌파할 수 있길 기대해 보고요. 도라저에서 또 특색 있는 또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많이 올려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8월 11일 자막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의견 보겠습니다. 월요일 기준 또 최다인데 모더나 백신은 절반도 안 된다는 제목의 대담입니다. 모니터단은 모더나 백신 지연에 따른 접종 간격 차질 부분을 짚어줘 시청자 궁금증을 해소했다. 다만 중간에 나온 자막은 11월 집단 면역 계획 차질이라고 반복해서 나왔는데 출연자들은 11월까지 목표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해설해서 자막과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11월 집단 면역 계획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계획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8월, 9월, 10월에 들어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집단 면역까지는 큰 문제는 없죠. 물량 자체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개별 백신의 공급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들,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더나나 어떤 특정 백신이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노바백스는 올해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노바백스는 원래 우리가 1억 9천만 회분 중에 4천만 회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뉴스 제작팀이 방송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자막 가운데 일부가 출연자의 발언 사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팀은 생방송 출연자의 발언 가운데 뉴스 가치가 높은 내용을 바로 자막으로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출연이 많아지고 있지만 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자막을 정리해 방송함으로써 더 신뢰받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숫자만 강조하는 보도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최근 주요 뉴스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돌파 감염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0대 고령층이 사망한 사례까지 나오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댓글을 보면 돌파 감염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백신 맞는데 효과가 없다니. 솔직히 백신은 세금 낭비. 이런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백신 맞게 하는 정부는 뭐냐? 백신 중에서도 특히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불신이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소중한 백신이 폐기되기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말 돌파 감염에 무기력한 것일까? 사실이 아닙니다. 돌파 감염 사례는 얀센이 746명으로 가장 많고 화이자 420명, 아스트라제네카는 340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10만 명당 사례를 따져봐도 중간은 가는 수준입니다. 650만 명의 접종 완료자 가운데 돌파 감염 비율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0.023%에 해당하는 1,540명은 오른쪽 맨 위에 점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다시 확대해서 보면 사망과 위중증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의 추이는 당연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와 추세에 대한 분석이 빠지면 막연한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해준 댓글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돌파 감염 된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게 백신 접종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을 더 맞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신홍진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쉽지 않은 여름입니다. 이럴 때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은 간접적으로라도 여행지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일 겁니다. 이번 뉴스 캠핑은 섬진강의 동쪽 당 경남 하동군을 소개했습니다. 방구석 하동 여행은 임진왜란 때 바다의 이순신 장군과 함께 활약했다는 하동 출신의 정기룡 장군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앞에 동네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13살 때까지 이 동네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과급제를 해서 1592년 임진왜란 때에 큰 공을 세우잖아요.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에서 63전 63승으로 패전 없이 활약한 매우 뛰어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면서 시작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끄는 것과 동시에 임진왜란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친숙한 소재를 함께 끌어들여 프로그램에 더욱 집중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어서 차를 마시는 도구인 닭이를 만드는 명인을 소개했습니다. 하동의 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배되는 등 120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닭이 명인을 소개한 것은 상투적이지 않고 참신한 구성이었습니다. 오히려 닭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된 이야기들은 재미있었습니다. 닭이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진행자가 궁금한 부분을 다양하게 묻고 출연자가 이에 대해 대답하는 구조, 그리고 함께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어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민터뷰는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지자체장이 답을 해주는 구성으로 지역의 이슈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고조선 시대부터의 제사를 지내는 소도 문화를 복원한 삼성궁을 진행자가 직접 거닐며 이것저것을 소개한 부분이나 아시아에서 가장 길다는 집 와이어를 타는 장면 등을 보여준 것은 시청자들이 하동 방문을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든다는 부분에서 매우 적절한 구성이었습니다. 뉴스 캠핑은 단순히 텔레비전을 통한 간접 여행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뉴스 캠핑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모습과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8시 뉴스를 듣고 있는데요. 앵커와 변호사가 교도소라는 명칭이 분명히 있는데 보고 감옥이라고 사용하는 건 법체제의 용어상 맞지 않습니다. 이런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현안에 대해 언론사의 입장과 의견을 주장하고 선동하는 방식의 보도보다는 모든 현안에 대한 진실하고 솔직한 보도, 또 찬성과 반대 의견에 적절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도록 힘쓰는 것이 참된 언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YTN은 참된 언론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꽤 괜찮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익과 공정을 모토로 하시고 진실하고 솔직한 보도로 울림 있는 사회의 목탁으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